2024년 네 번째 예배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예배로 저희가 매주 저희 오이코스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예수는 나의 힘이와 함께 찬송하고요. 지난주에는 용서는 기술이다라는 그런 어떤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라임을 맞춰서 공감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이 장비 점검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혹시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잠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공감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요, 자밀 자키의 공감은 사랑이다 라는 저서를 통해서요, 공감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수님의 공감을 배우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한 분의 어떤 중요한 책의 저자신데요. 자밀 자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스탠퍼드 사회 신경과학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인지신경과학 학사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이용하여 공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는 법을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계시는 심리학자신데, 심리학자 중에서도 공감이라는 분야에 아주 탁월한 세계적인 그런 심리학자신데요. 이분이 공감은 기술이다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이렇게 내셔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그 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어요. 공감은 인류 생존을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희망이다 라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공감이라는 이 용어가 그냥 우리들의 인지, 우리들의 발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정도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공감이 인류 생존, 그러니까 인류가 자꾸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개인주의화되고 이런 어떤 환경이 막 너무나도 황폐해지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최선 최후의 희망이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던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자밀 자키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 자밀 자키 박사님께서 자신의 저서에서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공감은 사실 단 하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요. 그 감정에 관해 생각하고 그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서로에게 반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묘사하는 포괄적인 용어다라는 말씀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타인이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라는 게 결국 타인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어떤 그런 인지사고죠.
자, 그래서 타인에게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래요. 당신과 이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감정, 나눠진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아, 저분이 저렇게 힘드셨구나. 아, 저분이 저런 고통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친절하게 그분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공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지사고의 어떤 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행동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공감은 지능이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감이 소멸되는 시대다. 공감하는 걸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요. 이렇게 공감하기보다 그냥 무시하는,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자유롭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언제부턴가 이 그 홈레스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면은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무시하는 어떤 그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LA도 그렇고 뭐 다른 타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홈레스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무시하는, 전혀 공감하려고 하진, 그래서 딱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공감이 소멸하는 시대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공감은 소멸하고 있다.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다. 공감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감이 발휘될 수 없는 현실은 마치 극빙, 두꺼운 얼음층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현실에 밀려서 극빙이 소멸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남극이나 북극에 이제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게 점점 우리들의 이런 어떤 생명줄을 위협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공감이 점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고 무가치하고 위험하게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인데, 이거가 마치 얼음이 녹는 거, 극빙층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게, 지금 이 개인화되고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이 황폐해되고 뭐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친절과 상냥함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의 어떤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 LA 교민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참 우리 교민들의 삶이 드라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사실 이 LA에 오셔서, LA뿐만 아니라 미국 타주의 다른 어떤 주에 오셔서 이렇게 삶을 개척하시는 1세대 한인 1세대들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읽어야 되고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적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인종들과 우리가 언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하지만 또 스페니쉬와 그리고 다른 인종들과도 우리들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절함으로 받아칠 수 없는, 유머로 받아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예민함이 우리 교민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공감이 소멸되는 시대다라는 게 너무 저한테는 와닿는 그런 어떤 진단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자메이즈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은 기술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그의 이론에 의하면 공감은 기질적 특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십 년 동안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은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고 의도적인 훈련을 통하여 더욱 친절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이론은 공감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게 한다. 만약 공감이 기질적 특징이라 그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에게만 공감의 능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공감을 훈련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공감은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훈련을 통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기질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기질이면요.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이거 많이 하죠. ENFP다 뭐 이런 거 MBTI 갖고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걸 좋아해요. MZ 세대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한국의 MZ 세대들도 그렇고 이민 세대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공감의 어떤 레터가 F거든요. 그래서 ENFP, ISTP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MBTI에서 F가 나온 사람은 공감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T가 나온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질이라면 공감이 T인 사람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 기질적인 거니까. 근데 이 T나 F나 상관없이 기질적인 게 아니라 훈련하면 누구나 공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다. 인지적인 사고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메말라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감이 소멸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높대요. 미국의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위층일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고위층까지 간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테슬라 CEO 분은 좀 공감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 일론 머스크 같은 분만 제외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 방송을 보진 않겠죠? 네. 어쨌든 그러면 좀 미국의 사회의 어떤 높은 층도 공감이 높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밀 박사님이. 엔젤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엔젤라는 학교에서 백인 소녀예요. 학교에서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였고,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괴롭힘의 표정이 되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동성애 혐오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었고, 증오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엔젤라는 유대인 소유 상점에 무장 강도로 침입했다가 체포되어 교도소로 보내졌다. 엔젤라는 교도소 생활이 인종 전쟁이 될 거리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녀를 받아준 최초의 깜빵 동료가 아리안족이 일단 이 샘족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백인 계열이에요. 아니라 한 무리의 자메이카 여자들이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그들은 엔젤라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긴 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녀를 받아들여 주었다. 엔젤라는 이렇게 회상했다. 공격과 분노와 폭력. 평생 나는 모든 일에 그렇게 반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친절과 연민으로 대해주자 무장 해제되는 내 마음에 이런 독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라는 엔젤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만큼 공감이라는 게요, 한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엔젤라가 정말 인종차별주의자로, 그리고 또 자기가 당했던 왕따의 피해자로서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사회적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소녀가 되었었는데, 근데 그녀가 교도소에서 만난 자메이카 여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안젤라와 공감해주고 안젤라를 있는 그대로 들여줌을 통해서 그녀가 자신의 안에 있던 독들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깨닫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밀 박사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책을 쭉 보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훈련을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 저는 3가지 도구를 이렇게 꼽았어요. 첫 번째가 접촉입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요,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놀면 분열은 녹아 없어진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접촉이 있어야
공감이 발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인종들이 이렇게 함께 같이 피자를 나눠 먹고 이렇게 음료를 나눠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저희 그 다음 세대들은요, 특히 이제, 지금부터 이제 14살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백인의 비율보다 유색인종의 비율이 많은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백인이 우월한 훨씬 숫자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떤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 14살 이후의 알파 세대 젊은 아이들 세대부터는 이제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훨씬 더 많은 그 인구 분포가 많은 그런 구도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우리 소년소녀들의 세대는 좀 더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벌써 많은 여러 세대, 여러 인종들과 함께 경험하면서 좀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사고를 하고 좀 이렇게 인종이나 어떤 모든 것을 넘어서 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접촉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놀면 분열은 없어진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편견과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가능하면 만나보려고 하는 것, 접촉해 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훈련입니다. 연기. 배우들은 마음을 읽기 최고 전문가들이. 배우들은 굉장히 마음을 잘 읽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자기의 캐릭터가 자기가 맡은 배역의 캐릭터의 그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꼭 우리가 뭐 배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뭔가 연기 같은 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배우가 되어야 될 때. 그런 거죠. 이제 뭐 드라마를 보면 이제 굉장히 아내한테 따뜻하게 잘하는 최수종 같은 분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최수종 배우가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최수종 배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 굉장히 남편이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우리도 저렇게 우리가 되진 않지만 저렇게 최수종 배우님이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하이라 씨에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아내들에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한번 우리가 정말 노력해 보는 게 정말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기가 이제 또 이 그 공감 능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고요. 소설. 그러니까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러가 되는 게 굉장히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건데요. 소설은 공감 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약물 같은 것인데 최고 약 같은 거래요.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살인자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설을 읽히면은요,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향상돼서 그런 어떤 범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스토리 정말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를 들을 때 사람이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어떤 능력이 발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한번 그 연기자처럼 연기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어보고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감 능력을 키우는 치료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르완다 대학살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1994년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학살이었냐면요. 부룬디 쪽에는 이제 투치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부룬디 지역에 남아져 있는 후투족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루안다 지역에서는 후투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요. 루안다 지역에 있는 투치족을 학살했는데요. 부룬디에서 학살당한 후투족보다 아마 루안다에서 학살당한 투치족이 훨씬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1994년에 르완다 대학살을요, 인류 최악의 인종 청소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명을 죽였대요. 무슨 돼지 때려잡듯이 그렇게 많이 그 투치족을
후투족이 때려잡았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역사죠. 근데 사실 이 투치족이나 후투족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어떤 안타까운 이렇게 역사로 결부가 돼서 너무나 지금도 그 고아로 자라난 이제 아이들이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루안다 대학살로 이제 죽었던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트라우마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세계적인 어떤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이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었는데요. 그 라디오 드라마가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집단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디오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라디오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투치족과 후투족이 다 들을 수 있게 부룬디 지역과 루안다 지역에 다 틀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트라우마잖아요. 부모님이 세대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말도 안 되는 인종청소 그 사건으로부터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그 후세대들도요. 그 어떤 라디오 드라마의 그 어떤 스토리텔링 그걸 통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 우리 어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큰 고통이지만 이 민족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이 라디오 드라마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 치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감자들 있죠. 감옥의 수감자들과 형을 집행한 판사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을 집행한 판사가 수감자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안전하게 하면서 그 형을 집행한 판사가 수감자들과 함께 소설을 읽고 공감하는 토론을 하는 치료가 있대요.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과 이탈리아에서는 수감자들이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형량을 3일에서 4일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트라우마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접촉, 연기, 소설,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후투족과 이 투치족의 이 트라우마 치료와 그리고 또 수감자들의 어떤 그 소설 치료와 같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소설처럼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말해주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데.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보는 것도 굉장히 공감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여튼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공감을 치유해줄 수 있는 아주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Freedom is not free를 보고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용사들의 어떤 기념관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 가시면은요. 미국 백악관 앞에. 근데 거기에 이렇게 비문처럼 Freedom is not free라고 돼 있고 거기 한국 전쟁에서 전사하신 미국 군인 참전 용사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요.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아이가 자란다. 군인의 희생으로 나라가 존속된다. 운동가의 희생으로 부조리한 정치가 개혁되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사회가 정화된다.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친절을 통하여 지금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공짜로 받은 것은 없다. 모든 자유에는 지불된 대가가 있는 것이다. 공감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은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공감을 실천해야 함을. 하지만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우리의 이기심과 싸워서 훈련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Freedom is not free 보면서요. 정말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너무나도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아서 더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학생들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참전했던 용사들, 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희생들, 공짜로 받은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공짜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막 무의식적으로 아니야 당신 아니야 당신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공짜로 받은 이 자유, 이 사랑, 이 생명을 우리도 공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친절로 대갚아줘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느라.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저는요, 예수님 같은 공감 전문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주인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까지 다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요 능력은요 이 불쌍히 여기사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예수님의 공감은 완전한 공감이에요. 보면은 접촉, 아까도 보셨지만 문둥병자 만지세요. 문둥병자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지면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만지면 굉장히 예수님도 죄가 되는 건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지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고쳐주시고요. 함께 제자들과 먹고 자고 동행하셨어요.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으로 우리들의 시간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오신 거죠. 최고의 즉흥 연기자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각본대로 그 예수님의 최고의 즉흥 연기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셨죠. 충성으로. 사랑의 스토리텔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요 이 완벽한, 온전한, 완성되어 있는 예수님의 공감을 실천해야 되는 공감의 전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열매들, 친절의 열매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은 사랑이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공감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공감을 훈련해야만 하겠습니다. 공감을 훈련하는 3가지 도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접촉,
연기하는 거, 소설, 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고 우리들의 약한 공감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절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성령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